이번에는 여러분들과 역시 한시 세편, 절명시, 창의시, 보천탄에서라는 한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절명시라는 이 작품은요, 끊을절 목숨명, 목숨을 끊는 시, 좀 뭔가 좀 섬뜩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왜 이런 제목이 붙을 수밖에 없었냐? 자, 핵심 정리를 참조해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1910년 국헌비탈이라고 하면 여러분 1910년에 바로 한일합방, 우리나라에겐 근현대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한일합방이죠. 일본이 우리를 강제로 합병해서 식민치하로 들어가게 되는 시기죠. 1910년에 국권 피탈로 인한 작가의 그 비통한 심정을 노래한 작가의 아주 비통한 선비로서 또 지식인으로서 나라가 강제로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국권을 빼앗기는 현실이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노래한 네 수로 된 한시 중에 세 번째 수에 해당해요. 실제로 이 시를 짓고요. 바로 이 황현은 자결을 했다는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왜 자살을 해? 그 자살할 용기를 가지고 좀 투쟁하고 싸우지. 그렇죠. 뭐 우리가 좀 적극적이고 좀 비판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 꼭 그걸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얼마나 또 괴롭고 힘들었으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나라 없는 서름이라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도 우리가 절절히 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시 친원절구가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나라를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국적, 그 다음 슬프고 탄식하는 마음, 비탄적, 그 다음에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거니까 고백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주제는 바로 나라 잃은 지식인의 비탄과 절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함께 보시죠. 새와 짐승들도 슬피 울고 강산도 찡그리니. 아니, 새와 짐승이 슬피 우는지 어떻게 알고 강산이 찡그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 새와 짐승들, 그 다음에 이 강산이라는 소재들은 모두 어떻게 보면 감정이입의 대상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감정이입이 되었다.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수사법도 뭐 쓰는지 알겠죠. 우선은 사람이 아닌 건 사람처럼 찡그린다라고 표현했고 슬피 운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의인법 쓰였고 새와 짐승들이 뭐뭐하고 강산도 뭐뭐하니 뭐뭐하고 뭐뭐하니 대구적 표현도 있죠. 대구법 사용됐다라는 거. 유익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연 전체, 일행 전체에서는요, 여기에서는 그 절망적인 현실인식, 절망적 현실 인식이 드러난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궁화 온 세상이 이젠 망해버렸어라. 자, 우선 무궁화라는 건 단순히 우리 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결의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이런 거 하나의 사물로 전체를 대표하여 비유한다 그래서 이런 거 대유법이라고 하죠. 대유법 사용됐습니다. 온 세상이 이젠 망해버렸어라. 자, 이 부분 있죠. 이젠 망해버렸어라 라고 했는데 이게 허망함, 탄식의 어조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탄식의 어조.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지난날 생각하니.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지난날 생각하니. 자, 우선 책을 덮었다라는 표현에서 보면 이게 지식인, 원래 화자의 신분 자체가 지식인이었다. 화자의 신분이 지식인이었으면 짐작케 하는 거고요. 지난날을 생각하니, 지난날이란 거니까 역사가 이게 뭐 강제 합방이 되기 이전에 자주적 역사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인간 세상에 글하는 사람, 자 여기 글하는 사람도 역시 화자의 신분이 지식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글하는 사람 노릇하기도 어렵구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행 전체 부분에서는요, 이 부분부터 좀 얘기할게요. 가을 등불 아래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은요, 나라를 지키고 자주적 역사를 이어가지 못한 데 대한 지식인으로서의 고뇌. 자, 나라를 지키지 못한 지식인이라면 이 당시에 뭐 엘리트 계층이잖아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식인으로서의 고뇌가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사법, 감정이입하고 의인법, 대꾸법 쓰였다는 거 이런 것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적화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게 채떡고라는 사람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창의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넘어가도록 하죠. 자, 핵심 정리 보시면요. 자, 이 창의시 부분에서는요. 을사조약, 역시 1905년, 시기가 좀 비슷하죠. 을사조약을 체결한 후에 의병을 일으키기 위해 지은 시로 창작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바로 의병을 일으키기 위해 지은 시, 목적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창작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거. 그래서 목적시의 성격이 있다. 특정 어떤 감정을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목적시에 해당하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은 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원절구고요. 역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우국적, 그 다음에 맞서 싸우겠다는 거죠. 일제와 투쟁적이고 의지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적을 쳐야 한다. 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역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볼게요. 창의식. 백발로 바디랑에 분발하는 것은 백발로 머리가 허옇다는 거죠. 최익현이 좀 나이가 들었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바디랑에서 분발한다. 자, 여기 바디랑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바디랑이라는 게 이제 여기 바디랑하고 미리 얘기하지만 초야라는 말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바디랑과 초야 이 두 개는 묶어서 화자의 신분이 지금 현재 요 어휘로 봤을 때 바로 자연에 묻혀서 농사를 짓고 사는 지식인이다. 초야에 묻혀 농사를 짓는 지식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백발로 바디랑에서 분발하는 것은 초야의 충심을 바랐음이러라. 자, 여기 충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충성하는 마음. 자,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이야기하겠죠. 나라에 대한 충성심. 난적은 누구나 쳐야 하니. 여기서 난적이라는 거는 그럼 뭐냐? 구체적으로 난적.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일제를 상징하는 거죠. 난적은 누구나 쳐야 하니. 자, 어떻게 보면 이 행 전체가 주제행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난적은 누구나 쳐야 하니 이 부분이 전체에 바로 뭐다? 주제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고금을 물어.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그걸 뭐 적을 쳐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물어볼 필요 없다. 당연히 적은 쳐야 한다. 라고 해서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적은 우리에게 위해가 되는 적은 쳐야 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강한 투쟁 의지가 드러났습니다. 투쟁 의지가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 속에 묻혀 살던 지식인이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과정을 보면서 더 이상 관가할 수 없었다는 거죠. 보고 있을 수만 없었다라고 해서 분발해서 일어나서 적을 쳐야 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의병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진 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한 투쟁의지가 드러난 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세 번째 보천탄에서라는 시 핵심 정리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천탄에서 보시면요. 격변하는 역사 속에서 바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그들이 그냥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꿋꿋이 인내하며 참아내는 모습을 형상화한 시다. 긍정적인 그런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칠원절구라고 할 수 있겠고요. 빗대어 표현했기 때문에 우의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마치 관찰하듯이 바라보듯이 있어서 관조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표현은 은유법과 함께 묘사적인 그런 심상이 사용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주제는 바로 인고적인 삶의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백성을 가마우지라는 새에 비유해서 드러냈다는 게 좀 독특한 그런 표현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천탄에서 함께 보시죠. 복사꽃 든 냇물이 얼마나 불었는고. 냇물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냇물은 단순히 그냥 물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바로 역사의 흐름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복사꽃 든 냇물이 얼마나 불었는고. 솟은 바위 아주 묻혀 짐작히 어려워. 자, 이렇게 냇물이 있는데 냇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 바위가 하나 이렇게 솟아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물이 너무나 많이 불어나서 이 바위마저 다 덮어버린 거예요. 응? 물이 불어나서.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솟은바위 묻혀 아주 묻혀 짐작하기 어려워. 역사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선 역사의 격변기. 역사가 아주 격하게 변하는 그런 시기다. 아까 선생님이 바로 역사의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이 냇물을 역사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갑자기 불어나가지고 이 솟은 바위마저, 솟아있는 바위마저 다 묻힐 정도로 강물이 많이 불어났다는 것은 역사가 아주 격변하고 있다. 심하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쌍쌍의 가마우지 옛 터전을 잃어. 자, 여기서 가마우지 나와 있죠. 이 가마우지는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백성이에요. 모습을 비유한 거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백성을 비유한 거다. 은유적인 표현 쓰였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은유법 사용됐습니다. 왜 삶의 터전을 잃었어요? 냇물이 너무 많이 불어나다 보니까 이게 막 물살이 너무 세고 빠르니까 이 새가 물에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고기를 잡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그 가마우지가 바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백성의 모습에 빗대어진 거죠. 물고기 입에 문 채 풀섭에 드네. 그런 격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물고기를 입에 들고 풀섭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역사의 격변기 속에서 인고하는, 첫 번째는 바로 인고하는 삶을 형상화했다,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거죠.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보여준다. 역사의 격변기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거기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내하고 참아내며 극복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잘 보여줬다. 비유적인 표현을 했으니까요. 여기서 가마오지라는 것이 바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백성을 상징한다라는 것은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세 작품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정리 잘 하시고요. 문제를 통해서 좀 더 내용 확실하게 익히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